오늘은 사실 좀 특별한 날입니다. 우리가 요즘에 초미의 관심사항인 그 원자력 발전에 대해서 오늘 강연이 있겠습니다. 시간 전략으로 해서 주제와 연사에 대해서 잠깐 소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또 앞으로 한국의 선택은 뭐 이런 제목으로 하는데, 그 내용은 사실 그 원자력 발전에 알고 싶은 모든 것, 뭐 이렇게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발단이 돼가지고 우리가 관심을 고조시켰는데, 그 후쿠시마의 자초지종을 오늘 커버를 하시면서 사실은 초점은 원자력 발전의 미래에 아마 두게 될 것 같습니다. 또 우리 한국 원자력 발전 산업의 현 위치, 세계에서의 차지하는 그 위치, 이런 것들에 대한 평가도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가 한 2, 3주 전에 이카노미스트에 나온 그 아티클을 보니까 한국이 지금 원자력 국내 전력 생산의 한 35%가 원자력으로 충당하고 있다는데, 세계에서 제일 높은 나라를 보니까 불란서인데 한 75%가량 가고 있고, 미국이 한 20%, 뭐 이렇게 또 일본이 한 30%, 독일이 한 25%, 뭐 이런 식의 분포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번 원자력 사고가 일본에서 나서 하나의 큰 교훈을 세계한테 주고 있는데, 앞으로 이걸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 것인지, 이 세계 전체 방향도 문제지만 우리나라 원자력 산업을 수출 산업으로 이렇게 전환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정부의 의지가 앞으로 어떻게 영향을 받을 것인지, 모든 것이 아주 중요한 관심 사항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시간이 9시까지니까요. 이 발표 후에 아주 기타 넘는 그런 의견 교환이 있으시길 기대합니다. 연사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해드리면은, 제 옆에 있는 장순훈 교수님은 MIT에서 81년에 박사 학위를 하시고 미국 벡텔 등 여러 기관에서 일하신 경험도 있고, 또 그 후에 카이스트에 부임해서 지금까지 교수로 계시지만, 그동안에도 IAEA, 그 원자력 세계 국제 원자력 기구 있지 않습니까? 거기서 안전 자문위원도 역임하셨고, 현재도 또 한국의 원자력 안전 자문위원으로 또 봉사하고 계시고, 또 차기 한국 원자력 학회 회장으로 지금 내정이 돼 있어서 다음 해 취임하시게 되는, 이번 9월입니다. 이번 9월에 취임을 하실 예정으로 있고, 또 카이스트에서 지난 한 5년간 부총장을 역임하셨고, 뭐 그동안에 학문적인 업적도 아주 많으셔서 수많은 학술상을 받으셨는데, 그 중에서 하나만 말씀드리면은 1994년에 미국 원자력 학회에서 수여하는 우수 논문상을 받으신 걸로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장순웅 교수님을 모시게 된 것을 우리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 사실은 오늘 두 가지 기록을 깨시는데, 제가 원장으로 부임한 지 지금 만 2년이 됐는데, 그동안에 어떻게 모시다 보니까는 전부 외국의 석학들만 모시게 되고, 오늘 처음으로 한국분을 모시게 된 것을 아주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 우리 강연도 한국말로 하고, 그래서 외국 대사님들이 오늘 못 오신 거를 좀 섭섭하게 생각하는데, 아무튼 앞으로도 좋은 적합한 주제와 한국의 좋은 강사가 계실 경우에는 자주 이런 케이스를 자주 갖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기록을 깨시고 또 좋은 또 공을 많이 해주실 우리 장순원 교수님 아주 우레 같은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여기 와 보니까 굉장히 사회에 아주 저명하신 아주 우리나라 지도자들 여러분들을 정말 만나 뵙게 돼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또 한국말로 할 수 있기에 또 한국인 강사가 온 것도 영광이 저한테는 제가 선택된 게 영광스럽게 생각합니다. 오늘 또 와서 보니까 원자력에 대해서 잘 아시는 선생님도 많으신 것 같습니다. 우리 김진현 전 과학기술처 전에 장관 하실 때 제가 IAEA를 같이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제가 IAEA 사무총장 안전자문위원이 되어가지고 또 총회 갈 때도 같이 가시고 또 우리나라 원자력 에너지 환경에 이렇게 아주 식견이 높으신 우리 김 장관님한테 많이 배우는데 오늘 또 여기 계신 분 제가 대부분 다 얼굴은 다 지면상으로 이렇게 뵈신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뵙게 돼서요. 다시 반갑고요. 오늘 이 제목은 사실은 남종현 원장님이 정해주셨어요, 저한테.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과 경제성. 그래서 한국의 선택은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제가 그걸 잘 따랐습니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후쿠시마 사고를 좀 설명을 해드리고 거기서 원전의 좀 안전성을 얘기한 다음에 그다음에 전함대로 경제성 그리고 우리가 좀 어떻게 나갈 건가 한번 같이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제가 후쿠시마 사고의 문제와 교훈,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 이 후쿠시마 사고의 문제와 교훈은 제가 어저께 우리 정부하고 사실은 그래서 대국민 무슨 설명회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래서 거기 어저께 프레스센터에서 발표한 거가 첫 번째 1번에 해당하는 건데 그걸 한번 다시 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제 그 다음에 원자력 발전의 안전성 좀 더 추가적으로 설명하고 그다음에 원자력 발전의 경제성을 설명하면서 매진말하겠습니다. 후쿠시마에 좀 제가 보시면요, 원자력 발전소의 기회를 보면은 후쿠시마가 위치가요 동경에서 한 220km 떨어져 있고 한국하고는 한 1200km 정도 떨어져 있습니다. 울릉도가 990km. 근데 이것을 이제 하나 얘기하는 거는 제가 지난주에 일본 전문가들 초대했습니다. 일본 원자력 위원회 위원장이었던 후지에 박사도 벌써 이제 저하고 개인적으로 친분이 많아서 한국에 와가지고 이제 같이 얘기를 하는데 그분 주장은 그겁니다. 이 그림을 굉장히 얘기하면서 220km 떨어진 동경도 안전하다. 자기가 지금 전혀 문제 없다. 근데 왜 1200km 떨어져 있는 대전이나 서울은 걱정하느냐 하는 게 그분이 기자들하고 만나서나 저희한테 너무 여러 차례 얘기를 해서 한번 제가 이 그림을 보여주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후쿠시마는 센다이 근처에 있는 지역인데 거기서 이제 진앙지가 바로 그 센다이 후쿠시마 그 중간에 해변가에 있었습니다. 근데 일본 원자력 발전소 기호를 말씀드리면 일본에서 운영 중인 원자력 발전소가 총 54기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진앙지 원전 인접해서 13개가 있었거든요. 거기에 이제 후쿠시마 1발전소에 6기, 요번에 그다음에 후쿠시마 2발전소 4기, 오나카와 3기. 근데 이 13개 중에서 제일 가까운, 진앙지에 가까웠던 건 오나카입니다. 오나카 3기. 그 제일 가까운 건데, 이거는 오히려 오나카는 문제가 없었어요. 제일 문제가 없었고, 왜 그럼 후쿠시마 1발전소, 2발전소에서도 왜 11.5km인데 후쿠시마 2발전소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일발전소가 6개 있었는데 1, 2, 3, 4, 5개가 문제가 있었어요. 그럼 왜 이따 좀 이따 답변을 해드리겠지만, 진앙지가 가까웠던 오나카나 후쿠시마 옆에 있던 2발전소는 괜찮았는데 왜 후쿠시마 1발전소만 그렇게 됐느냐? 그것을 제가 좀 이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원자력 안전은 어떻게 보면 참 복잡한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되게 단순합니다. 원리는 단순해요. 원리는 뭐냐면, 원자력에 이상이 생기면요, 빨리 정지시키면 됩니다. 핵분열 반응을 정지시키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정지시키는 걸로 안 돼요. 정지시킨 다음에, 분기열이라는 걸 제거를 해야 됩니다. 이 분기열이라는 건 뭐냐면요, 이제 핵분열 반응을 통해서 에너지가 나오는데 핵분열, 우라늄이 235가 이제 핵분열되면은 이제 2개 정도의 그 생성물이 나옵니다. 그 생성물은 방사성을 띠게 되고 그게 이제 방사성 물질이에요. 근데 거기서 또 뭐가 나오냐면 분기열이 나옵니다. 근데 이 분기열을 제거 안 해주면은 핵연료 안에 이제 우라늄이 있고 이제 그렇죠. 이제 핵연료가 안에 있던 그 핵분열 생성물이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그 구조가 무너지면서. 그래서 그 원자로 정지 후에 분기열 제거해 주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이 분기열이라는 게 잡열이라고도 합니다. 잡열. 영어로는 디케이시라고 합니다. 디케이. 이거 제거하는 게 핵심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있는 이제 경수로 같은 거는 정지되는 건 전혀 문제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도 정지는 잘 됐어요. 그래서 핵분열 반응은 정지가 됐는데 그 핵연료에서 나오는 분기열을 제거를 못한 겁니다. 그럼 오늘까지 시간이 끌고 있는 게 이 바로 분기열을 제거를 제대로 못해서 지금 시간을 아직까지 정지를 잘 못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도 사고가 잘 수습이 안 되는 겁니다. 또 이 분기열은 시간에 따라 처음에는 7%가 나오는데 하루쯤 지나면 한 1.5% 그러면서 지금은 한 0.1%, 0.15% 정도 나올 겁니다. 0.1%하고 2% 사이인데. 그러나 이것이 원자력이 1000메가와트라 그러면은 보통 열출력으로 3000메가와트거든요. 한 7%면 200메가와트니까 초창기에 나오는 크죠. 그다가 예를 들어서 지금은 예를 들어서 1%만 하면 30메가와트 아닙니까? 0.1메가와트라도 3메가와트입니다. 이게 그렇게 작은 양은 아닙니다. 그 열을 제거를 못 해주면은 시간이 가면서 줄죠. 지금 요번에 이제 문제는 원자로에 있는 핵연료도 문제였지만 원자로 발전소 쓰고 남은 사용 핵연료도 이제 거기 수조에 들어가 있었는데 거기서도 적으나마 분기열이 나옵니다. 0.01% 수준 정도라도 분기열은 나와요. 근데 그거를 제거를 못 해주니까 이래서 문제가 됐던 겁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오신 겸에 원자력 안전의 핵심은 핵분열 반응을 정지시키고 그러나 그 다음에 분기열을 제거하는 것이 원자력 안전의 핵심이다. 그래서 근데 이번에 계속 문제가 된 건 분기열 제거가 필수 문제였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분기열은 바로 핵분열할 때 생성되는 핵분열 생성물, 그 생성물이 베타 감마 디케이 하면서 나오는 에너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 사고 경위를 보면요, 지진 발생으로 인해서 발전소 자동 정지됐습니다. 근데 비상계통 작동도 맨 처음에 성공적이었는데 맨 처음에 전기가 이제 다 나가는 거예요. 전기가 없으니까 이제 펌프를 못 돌리는데 전기가 들어오는 게 몇 가지가 있습니다. 바깥에서 익스터널 일렉트릭 그리드라는 것이 두 선이 한 발전소당 두 선씩 다 들어오게 돼 있어요. 바깥에서. 근데 이것이 지진이 나니까 다 날아갔어요. 그 다음에 디젤 제너레이터가 의존하는데 디젤 제너레이터가 지진행 견뎠어요. 견뎌가지고 잘 돌아갔는데 1시간 있다가 헤일 그 쓰나미로 인해서 작동이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컨트롤 우리가 컨트롤 해주는 그 배터리도 8시간 후에는 다 나가버렸어요. 그래서 깜깜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제가 여기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사고에서 제일 핵심은 뭐냐면 그 비상 디젤 발전기가 터빈 건물 아래에 유치했다는 게 제일 큰 문제였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면 오나카와 원전이나 후쿠시마 2발전소는 괜찮은데 왜 1발전소만 이렇게 문제가 됐느냐. 이것이 나머지 발전소들은 이 디젤 제너레이터, DG라고 써져 있잖아요. 터빈 빌딩 저 밑에. 이게 이제 비상발전기인데 이 비상발전기가 쉽게 얘기해서 이제 터빈 빌딩 같은 층에 있었던 것들은 괜찮았어요. 이게 그 지하에 있었던 것들은 쓰나미가 10m 이상 오게 되는 바람에 이게 그 물이 침수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서 자기네가 10m까지는 괜찮다, 뭐 6.5m까지는 괜찮았다는 얘기도 있고 10m까지는 괜찮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이번에 온 것이 10m 이상 온 겁니다. 한 15m짜리가 오니까 방벽을 넘어선 거죠. 그래서 이것이 어떻게 보면 이번 사고의 가장 큰 사고고 이것이 사고의 결정적인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얘기를 하면은 제가 이제 오늘 뭐 사고를 진행 경위를 한번 제가 말씀으로 드리면은 바로 잠열, 붕괴열을 제거해 줘야 되는데 붕괴열 제거해 주려면 냉각수를 돌려줘야 됩니다. 냉각수를 넣어줘야 되는데 냉각수를 넣어주려면 펌프가 있어야 되는데 펌프를 돌려주려면은 전기가 필요하죠. 전기가 다 나간 겁니다. 쉽게 하면. 그러니까 해결료가 가열이 되기 시작합니다. 해결료가 가열이 되면서 그러면서 이제 피복간에 하고 그 다음에 그 스팀하고 결합하면서 또 수소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이제 수소가 또 폭발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죠. 근데 저는 오늘 그 근원은 제일 큰 근원 원인은 바로 따지고 보니까 이 디젤 제너레이터가 쓰나미 때문에 작동 못한 거, 그래서 전기가 다 나간 거, 이것이 아주 제일 핵심 원인이었다. 그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이거 하고요. 근데 제가 오늘 아주 요약을 해드리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그럼 지금 현재 한번 이 방사성 물질이 우리나라에 좀 영향이 어느 정도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방사성 물질이 아까 말대로 가열이 되니까 그 핵분열 생성물들이 방사능 물질이 말이에요. 이제 뭐 한국에도 들어왔습니다. 한국에 들어왔는데 검출된 방사능 물질이 뭐 요두 132.7mBq 삼성 뭐 이건데 이게 인체 영향을 어느 주느냐? 거의 없습니다. 근데 이건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하겠지만 한마디로 얘기해 주면은 너무 뭐 제가 여기다가 우리가 1년에 방사선 안전 한계치를 1mSv라는 제도를 씁니다. 자연 방사선을 한 1년에 2.4mSv를 받는데 1mSv 정도만 우리가 안전 한계치로 하고 있습니다. 1mSv는 너무 사실은 그 이상 받아도 굉장히 안전합니다. 근데 나 좀 이따 설명하죠. 근데 1mSv가 안전 기준이거든요. 1년에 보통 우리 일반인한테. 근데 요번에 제가 한 가지만 하면 방사능을 가장 많이 요번에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뭐였냐면 방사능 물질 최고 농도짜리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빗물이 올 때 그 빗물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2리터씩 1년씩 꾸준히 마신다 해도 얼마 나왔냐면 0.05mSv가 나왔습니다. 뭐 계산해가지고 그러니까 안전 한계치의 한 5%, 20분의 1 그게 제일 그러니까 물을 2리터씩 매일같이 마셔도 그리고 물 안 마시고 그냥 공기나 그 방사능에 있는 농도의 최고 농도의 것을 호흡하고 그냥 이제 피부에 접촉하고 해서 최대 받을 수 있는 건 얼마냐? 1000분의 1mSv입니다. 그러니까 아까는 마시면 20분의 1mSv고 아까 말한 대로 1년 내내 그냥 그 대기에 노출됐을 때는 1000분의 1mSv다.
국내 영향은 거의 없었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이거는 뭐 진짜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아까도 막 얘기하는데 동경도 이렇게 수준은 나오면 동경도 이거 비슷한 수준이다. 동경이 이거보다 좀 더 높은데 아까 말한 대로. 근데 이제 저희가 그래서 아까 말한 대로 200km 떨어진 동경도 걱정하는데 우리나라 뭐 1200km 떨어진 거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건 또 이제 원자력이라는 게 좀 이따가 말씀을 드리겠지만 실제는 안전한데 실제는 어느 것보다 안전한데 데이터나 여러 가지로 보면 뭐 굉장히 안전해. 그런데 사람들이 그 가지고 있는 개념적인 안전이라 할까요? 관념적인 안전은 또 굉장히 불안해합니다. 그게 이제 앞으로 그걸 어떻게 좀 매치시키냐가 이제 문제인데 그래서 그거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가 오늘 뭐 우선은 좀 교훈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 사고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10대 교훈이라고 해서 제가 만들어봤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만 해서 기술적인 측면에서 한 5가지 정도를 제가 요약을 해드리고 또 제도적인 측면 5개에서 한 10가지 정도를 저희가 10대 교훈으로 그래서 먼저 비상전기 공급이 제일 중요합니다. 이번 사건에 디젤 제너레이터 이런 것 등을 통해서 비상냉각 시스템 강화 잠열을 제거하는 붕괴열을 제거하는 비상냉각 시스템을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비상전기 공급은 앞으로는 이제 지금 현재는 아까 말한 각 호기마다 2기씩 디젤 제너레이터 2기 그럼 바깥에서 소외 전원 2기씩 들어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맨 처음에 소외 전원으로 해보고 안 되면 2기 안 되면 또 비상 디젤 제너레이터 2기 해보고 그 다음에 또 사이트마다 AAC라고 그래가지고 그런 발전소에 4기가 있다면은 그거에 발전소 4개마다 지금 디젤 제너레이터 2개씩 있으니 8개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거 말고도 하나씩 사이트에 또 특별히 하나씩 갖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근데 이제 앞으로는 그러면 세 번째는 사이트에 있는 비상 디젤 제너레이터가 있고요. 호기별에 있는 것 말고도.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는 이동식으로 하나씩 갖고 있어야겠다. 이동식으로 해서 뭐 좀, 그 근처에다가 이동식 전원이 있어가지고 만약에 문제가 되면 달려갈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앞으로 해서 해야 돼요. 이번에 좀 그 문제는 원자로에 있는 해결료만 문제가 된 게 아니라 원자로 말고 사용 해결료도 많았어요, 거기. 그러니까 이제 거기도 잠열이 나오거든요. 잠열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처분장에서도 핵심이 잠열 제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적으로 이것에 대한 수조에 대한 안전성 강한데 앞으로 이거는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제 드라이 캐스크라 해가지고 공기로 냉각하는 거를 빨리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번 사고는 요번에 후쿠시마에서 뭐 폭발이 있었다. 후쿠시마 원전 폭발이 있었다는 건 다 무슨 폭발이냐면은 수소 폭발입니다. 수소 폭발. 수소는요 대기 중에 이제 농도가 4% 되면은 이제 연소가 되고요. 17%가 되면은 폭발이 됩니다. 이걸 폭발이 됐다는 거는 17% 이상 넘어갔다는 얘기죠. 그거는 그 소스는 아까 말한 대로 가열되면은 해결료 피복간하고 수증기가 결합해서 수소가 나오는데요. 근데 이거를 우리나라 원전 같은 일본 원전이 이제 문제가 됐던 게 4%좀 거기에 이제 하이드로젠 리컴바이너라는 걸 달아놓으면요. 리컴바이너 내지는 이그나이터를 달아놓으면은 4%가 됐을 때 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폭발 농도까지 안 가요. 그래서 문제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도 앞으로 이 수소 제거 시스템이 좀 강화해야 되겠다. 특히 이제 앞으로는 수소 제거 시스템은 요번에도 보면 후쿠시마도 자기네 수소 제거 시스템이 뭐 1호기는 없었고 2호기, 3호기, 4호기는 있었다고 주장하는데 전기가 없어서 못했다 그러는데 앞으로는 전기가 없어도 그 수소가 제거되는 그런 시스템 우리가 파라고 하는데요. 피동형 수소 제거 시스템을 넣어야 되겠다. 근데 우리나라는 고리 1호기에는 있고 그다음에 신고리 3, 4호기에는 그게 들어가 있고요. 앞으로는 나머지 호기에도 피동형 수소 제거 시스템을 넣어야 되겠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좀 이따가
배터리로만 해도 작동이 되는 이런 수소 제거 시스템을 넣어야 되겠다. 그럼 네 번째는 그 가동 중 원전에 대해서 앞으로 PSA라는 건 Probabilistic Safety Assessment라는 건데 확률론적 안전성 평가입니다. 우리가 통계 자료와 시스템 지식을 결합해가지고 우리가 어디가 제일 취약하다 하는 걸 다시 한번 그걸 지금도 하고 있지만 다시 한번 분석해가지고 그 취약점을 찾아내가지고 그거에 대해서는 보강을 해야 되겠다. 가동 원전에 대해서도. 그래서 고리 1호기를 비롯해서 그걸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제가 신규 원전에 대해서는 앞으로 피동 안전 계통을 강화해야 되겠다. 피동 안전 계통, 특히 잠열 제거가 핵심이니까 잠열 제거 계통은 피동 안전 계통을 해야 되겠다. 피동이란 말은 이런 뜻입니다. 펌프나 전기를 안 쓰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펌프와 전기를 안 쓰고 오직 자연 대류라든지 이런 방법을 써가지고 잠열을 제거하는 이런 피동 안전 계통을 앞으로 좀 집어넣어서 앞으로 이 근본적으로 만약 피동 지금 그래서 세계의 세이프티 방향은 되게 연구하는 바는 이겁니다. 애드온 세이프티라고 해가지고 이거는 계속 추가적으로 집어넣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 자 전기를 그러면 좋다. 지금 신고리 3, 4호기에는 디젤 제너레이터가 호기당 4개입니다. 호기당. 전엔 2개씩이었는데 이건 4개고 이런 식으로 디젤 제너레이터를 자꾸 추가적으로 더 많이 달아가지고 그냥 전력 공급엔 전혀 문제가 없게 하는 방법이 있고 그걸 추가적으로 자꾸 단다. 그래서 애드온 세이프티라고 하는데 그런 방법이 있고 아예 이제 한 가지 방법은 피동 안전 계통이라고 해가지고 아예 그 전기가 없어도 돌아갈 수 있게끔 우리가 중력이나 자연 대류를 통해서 잠열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을 제시하는데 이게 소형 원자로는 이미 잘 되고 있는데 대형 원자로 잘 이제 하려고 하는 게 이제 문제입니다. 그래서 좀 연구를 해가지고 앞으로 이 피동 안전 계통을 강화하는 게 좋겠다. 그런 생각입니다. 자, 제도적인 측면에는 중대 사고라는 건 원자로에서는 원자력에서 뭐냐면 가열이 돼가지고 냉각을 못 시켜가지고 가열이 돼가지고 핵연료가 손상되는 그런 사고를 중대 사고라고 합니다. 핵연료가 손상되거나 멜팅 되면은 우리가 중대 사고를 하는데 중대 사고 시 대응할 수 있는 절차서 확립이 굉장히 중요하다. 일본 때문에 그 절차서가 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절차서가 왜 중요하냐면 많은 분들이 뭐 사람이 중요하냐 절차서가 중요하냐. 근데 이제 절차서가 우선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절차서를 잘 만들어서 좋은 절차서를 만들어서 그 교육 훈련을 잘 시키고 그다음에 절차서대로 하는 게 제일 좋습니다. 좋은 절차서를 만들어서. 근데 일본이 이번에 절차서가 좀 이런 절차서가 잘 안 돼 있었던 특히 중대사고 난 상황에서 잘 안 돼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그렇게 하는 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래서 절차서를 잘 만들어야 되겠다. 그 절차서를 잘 지켜야겠다는 게 중요해요. 근데 절차서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 이제 컨트롤 타워 기능이 강화된다, 해야 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하는 게 뭐냐면요. 대개는 이번에 일본이 잘못한 게 첫날 하루가 제일 잘못한 겁니다. 첫날. 즉각 대응을 잘못한 거예요. 이 즉각 대응을 할 때는 역시 발전소 소장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 발전소 소장이 대개 보면 일본에도 원칙적으로는 발전소장이 다 조치를 하게 돼 있습니다. 발전소장이 거기에 칩 엔지니어의 그러니까 이제 최고 기술 자문관의 의견을 들어서 그 발전소장이 다 하게 돼 있는데 이제 일본은 요번에 지금 컨트롤 타워의 최종은 지금은 총리가 직접 하고 있습니다. 칸 총리가 직접 하고 있고 그 밑에 뭐 감방장관도 있고 뭐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좋은 점도 있지만 너무 많이 되다 보니까 디시전 메이킹이 느리고 때에 따라서는 사공이 너무 많고 그 단계별로 또 그다음에 뭐 상당히 뭐니까 감방장관 또 그 밑에 통상장관 또 그 밑에 뭐 국가안보원이라는 데가 있고요. 그리고 테코 있고 뭐 이다 보니까 늘 회의하다가 정신없고 디시전은 느리고 그런 상황도 있습니다. 근데 앞으로 컨트롤 타워를 어떻게 해나가야 될 거냐 하는 건 이제 앞으로 좀 숙제입니다. 그래서 이런 거고요. 그다음에 역시 고급 인력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런 우왕좌왕할 때 쉽게 얘기하면은 뭐 바둑으로 보면은 뭐 진짜 고수 한 명이
그보다 밑에 사람 1000명을 이길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진짜 고수 하나가 필요한 게 이게 원전 사고에도 그런 정말 고부빌력이 중요하다. 그리고 8번째는 제가 중대 사고를 포함한 안전 연구 역시 증진하고 그 연구 결과가 매뉴얼하고 연결이 돼야 됩니다. 근데 그동안에 보면 1번 또 좀 이따 얘기했지만 연구는 연구고 매뉴얼은 매뉴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9번째는 국제협력 굉장히 중요합니다. 1번이 며칠 전에 로드맵을 발표를 했는데요. 로드맵을 발표했는데 이제 앞으로 3개월 후에 1호기하고 3호기는 안정을 시키고 2호기는 6개월 내지 9개월 시키는데요. 이 국제협력 그 로드맵을 앞으로 발표하면은 9개월 후까지는 이제 안정을 시키겠다, 원자로. 그러면 이제 9개월 후에서도 본격적으로 제엄을 하겠다, 이런 내용이 발표를 했습니다. 지난주에. 근데 그 내용을 보면 일본이 다 반대했던 것들이에요. 예를 들어서 거기 그 핵심이, 원자로에 이제 안으로 물을 집어넣는 것이 지금 한계가 돼가지고 해결료가 1.5m는 아직까지 물이 닿지 않고 있습니다. 거기 계속, 우리가 말하는 노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적어도 해결료 끝까지 물을 채워야 되는데 해결료 맨 꼭대기서부터 1.5m가 지금 아직도 물이 안 차 있습니다. 왜냐하면 원자로가 지금 계속 좀 누출도 돼 있고요. 원자로가 세기도 돼 있었고, 그래서 저희가 이제 전문가들은 저를 포함해서 저는 우리 국내에서는 제가 제일 많이 얘기를 했죠. 원자로를 좀 바깥에다가 물을 채워라.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저는 예병냉각이라고 해서 그거를 제가 이 사고 나자마자 그걸 저도 추천을 했고, 일본 전문가들한테도 얘기했고, 대사관에도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근데 바로 처음엔 반대하다가 이제 발표한 건 그 내용입니다. 맨 처음에 수장냉각, 그 다음에 우리나라는 예병냉각이라고 합니다. 원자로 바깥을. 근데 거기서는 수장냉각, 수간냉각, 이런 말 쓰더군요. 물에 잠기게 한다. 근데 그거를 이제 하겠다고 지금 이제야 발표를 했는데, 그나마, 일본이, 이제라도 받아들인 게 좀 다행인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근데 중요한 건 또 이번에 국제협력이라는 걸 이렇게 느꼈습니다. 비공식적인 전문가 간의 접촉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공식적인 접촉은 이제 장기적으로는 공식적인 게 필요한데, 이런 중대 사고 났을 때는 단기적으로 잘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 예를 들어서 한전이나 원자력 연구소가 정보가 필요하다. 분석을 하려고. 그러려면 우리 과학기술부에다가 요청을 하고요. 교육과학기술부죠. 또 교육과학기술부는 우리 예무성에다가 예교 통상부에다 부탁하고. 그럼 이 예교 통상부는 일본 예무성에다 부탁하고. 또 예무성에다가 이건 저쪽에 통상부에다가 얘기를 해야 됩니다. 또 통산성에 얘기하고. 통산성이 이제 테코나 이렇게 얘기해서 니사나 거기 이제 테코 이런 단계, 그러니까 동경전력까지 내려가려고 하는데 이게 가는 데만 해도 상당히 시간이 걸립니다. 그 절차가 있기 때문에, 프로토콜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또 돌아오는데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그러니까 거의 아마 공식, 그리고 또 그 사람들이 좀 바쁜데 세계에서 다 정보 달라는데 한국만 빨리빨리 줄 것도 아니고 또 약간 숨기고 싶은 마음도 누구나 다 있는 거죠. 좋지 않은 일이니까. 의도적이건 비의도적이건 간에. 그러니까 그거를 공식적으로 얻어낸다는 거는 굉장히, 그리고 또 진짜 그것이 전문가한테 가느냐. 그것도 문제겠고요. 정말 전문가한테 우리가 원하는 자료를 대답해 줄 수 있는 전문가한테 갈 확률. 그것도 상당히 작습니다. 그래서 기껏 답변한 다음에 다음번에 답변해 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오면은 아무 소용 없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근데 저는 요번에 이제 제가 일본에 그래도 그동안에 제가 국제원자력기구에 사무총장 인색위원이라고 해서 사무총장 안전자문위원을 제가 한 7, 8년 하면서 일본의 웬만한 사람들 다 아는데 특히 안전에 관한 쉽게 전화 한 통을 하거나 이메일을 하면은 정보가 막 옵니다. 디스커션 해보면 뭔지 알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또 레커멘데이션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건, 민간 정보는 만약 여기서 정말 전문가가 있으면 그 전문가하고 접할 수 있는 거는 개인적으로 안다면은
내가 예를 들어서 일본의 어떤 이 분야에 제일 잘하는 전문가하고 전화 한 통만 하면 되는 거를 예를 들어서 공식적인 채널로 간다 그러면 과연 그게 그 사람한테 갈지 안 갈지도 모르겠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제가 느낀 거는 전문가끼리의 그 접촉은 너무나 중요하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그것을 뭐 공문을 통해서 질문하고 공문을 통해서 답변 받는다? 저는 굉장히 어려운 그겁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국제협력이 앞으로 인포멀 네트워크를 굉장히 강화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제가 지난주에 이제 일본의 전문가도 좀 불렀었고, 다음번에는 이제 앞으로는 한중일이 좀 인포멀 네트워크를 좀 같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각 분야별로, 뭐 원자력뿐이 아니겠죠. 어느 분야도 비슷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인포멀 네트워크를 좀 강화시켜 놓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하고요. 또, 그래서, 산학연 협력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일본도 보니까 일본은 이상하게 산업체하고 학계가 같이 놀지 않습니다. 원래 거기가 보니까 뭐 옛날부터 학계가 그 산업체하고 좀 뭐 상하탑 정신이라 그럴까요? 그래서 산업체가 거의 학계하고 같지 않고요. 또 일본은 연구소가 있는데 큰 연구소 세 개가 있습니다. JAEA라고 그래서 큰 연구소가 있는데 이 연구소는 액체금속로 또는 핵융합로 이게 미래형만 해가지고 또 이 지금 뭐 사용하고 있는 게 다 거의 100%가 경수로인데 경수로 연구는 잘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산학연 관계가 거의 꺾여져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그 동경대학의 유명한 교수님이 그러더라고요. 한국 교수들은 참 그래도 경수로를 너무 잘한다. 자기네 와서 뭐가 문제인지도 알고. 근데 이번에 사실 일본 사람들한테 제가 얘기하는데 일본의 그 대학 교수들은 특히 경수로 아는 사람이 거의 없습니다. 한두 명, 두세 명 이 정도예요. 그러니까 좀 깊숙이 아는 사람이.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이런 이상 상태가 이상할 때는 굉장히 그 시스템도 잘 알고 지식이 박식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그건 왜냐하면 일본 교수들이 아까 말한 대로 산업체하고는 또 멀리 있고 오히려 연구소하고는 좀 가깝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액체금속내나 미래형 원자로 이런 거에만 너무 갔다 보니까 좀 그런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도 이번 기회에 미래형 원자로 연구하는 것도 좋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액체금속도 꼭 해야 되죠. 그다음에 핵융합로도 해야 되지만 현실에 있는 문제를 해결하는 게 또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정보 및 지식교류를 강화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고요. 마지막으로는 저는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역시 안전문화 확립입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및 국민 이해 증진인데요. 우리나라가 이제 원자력 종사자들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게 뭐 한전, 한수원 이런 데서 안전 최우선 원칙을 세워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모든 게 정말 안전 그 경영이 안전 최우선 경영을 해야 되고 발전소에서도 안전 최우선 경영을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우리나라도 규제도 제일 안전 최우선 규제. 그래서 앞으로 우리나라 원전이 가장 안전한 원전이고 가장 안전한 운영이고 이런 이미지를 쌓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거를 통해서 실제로 안전 문화가 확립되고 그런 이미지가 넘쳐서 국민 이해 증진으로 가야 되지 않겠느냐. 국민이 이해하고 국민들이 한국 원전에 대해서 정말 자부심을 갖고 그리고 한국 원전이 가장 안전하다. 이런 게 되면은 자연적으로 수출하는 데도 굉장히 유리하지 않겠는가. 그래서 앞으로 이제 가장 시장에서 라이벌이 한국, 일본, 불란서, 미국인데 미국은 제조 능력은 떨어졌습니다. 제조까지 할 수 있는 거는 발전소 원전 할 수 있는 거는 불란서인데 이번에 일본이 굉장히 좀 타격을 많이 받았으니까 앞으로 국제 경쟁 면에서 우리하고 불란서가 상당히 이제 현재 또 당분간은 각축전을 좀 벌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물론 웨스팅하우스 같은 데도 이제 할 수 있지만 그런 정도가 앞으로 서로 큰 대결을 하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교원 열 때 교원을 하고요. 조금 안전성 설명을 조금 더 하고 경제성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우리나라 원전하고 후쿠시마 원전하고 차이가 뭐냐면요. 우리나라 원전은 가학경수로해서 원자로에서 바로 증기를 만들지 않습니다.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는 오른쪽에는
원자로에서 바로 증기를 만들어서 그 증기를 가지고 바로 터빈을 돌립니다. 근데 우리는 원자로에서 뜨거운 물만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증기 발생기를 통해서 거기서 스팀을 만들어요. 그래서 증기를 만들어서 근데 중요한 거는 뭐냐면 원자로에서 바로 후쿠시마 원자력발전소 같으면 1차 측에서 바로 원자로에서 바로 증기를 만들어서 그 증기가 바로 도니까 원자로 안에는 방사능 물질이 좀 있거든요. 그러니까 방사능을 뜬 증기가 나가기 때문에 환경에도 별로 안 좋고요. 그리고 우리 국내 발전소는 원자로 축이 폐쇄되어 있다. 그래서 그만큼 하나의 더 축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우리나라도 예를 들어서 전기가 나가서 늦게 안 들어오면 우리나라 원전도 극심한 중대 사고 납니다. 그러나 조금 우리가 좀 그래도 요번에 가학경수로가 일본의 요번에 사고 난 비등경수로보다 이런 장점은 있는 거 없다 하는 겁니다. 증기 발생기가 분리된 원자로 측 폐쇄로가 있어서 사고 시 방사능 물질의 유출을 막을 수 있는 하나의 방벽이 더 존재한다. 그리고 냉각 시스템이 좀 다양하게 있습니다. BWR에서는 1차 측을 통해서만 붕괴열을 제거 가능한데 우리는 2차 측을 통해서 1차 측 그냥 가만 놔두고 2차 측만 가지고도 붕괴열을 제거할 수 있고 안 되면 또 1차 측을 통해서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안전교통 및 다양한 제거 방법이 있다. 그 다음에 이번에 결정적인 건 뭐냐면요. 이제 경남용기라는 것이 이제 지금 보이는 건데 후쿠시마 경남용기는 원전의 경남용기 부피는 우리 우리나라 경남용기, 지금 말하는 바깥에 싸고 있는 경남용기의 10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우리나라 경남용기 10배가 더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압력이 우리 거는 천천히 올라가는데 후쿠시마 거는 압력이 빨리빨리 올라가서 압력 올라갈 때마다 총리가 고민하는 겁니다. 이 압력이 올라가면 이 경남용기 압력이 올라가면은 압력이 너무 높아지면 터질 수도 있고요. 압력이 높아지면은 뭐 터질 수도 있고, 근데 압력을 내보내려고 하니까 방사능 물질이 나가고, 그러니까 이게 고민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총리가까지 승인을 받아서 배출을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 근데 우리는 10배나 더 큰 경락 건물 갖고 이런 면에서 우리가 더 훨씬 더 일하기가 좋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이제 방사선 안전 조금 얘기를 해드리는데, 이번에 이제 사람들이 우리는 환경에서 1년에 2.4mSv라는 것을 받고 있습니다. 우리 자연 상태에서 방사선 받고 있습니다. 우리 사람 몸에서도 방사선이 있습니다. 칼륨 이런 그런 게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늘과 땅, 음식물 등 자연에 2.4mSv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우리가 2.4mSv가 뭐냐면 공기에서 한 1.3mSv 받고요. 우주선에서 한 0.35mSv, 뭐 음식물에서 또 한 0.35mSv, 그다음에 땅에서도 받습니다. 땅에도 방사선. 그래서 한 2.4mSv를 받습니다. 근데 인공 방사성에 대해서는 우리가 이제 우리가 CT 촬영, 엑스선 검사 등 인공적 방사선도 받고, 그 다음에 원전의 인공 방사선도 받고, 근데 이런 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일반인이 연간 1mSv 이상 노출되지 않도록 관리하게 됩니다. 1mSv를 안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까 말하는 그 1mSv에 아까 4월 5일 날에서 7일사에 비가 왔는데, 방사능이 섞여 있는 비가 왔는데, 그거 하루에 2리터씩 먹어도, 1년 내내 먹어도, 연간 나오는 게 0.05mSv, 한 20분의 1. 그럼 1mSv가 너무 이게 어느 숫자냐? 1mSv 아까 말한 자연 방사선에서 나오는 거에 2.4분의 1 정도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면은 의학적으로 보면요, 250mSv까지는 임상 증세가 없습니다. 의사가 이 사람이 250mSv 이상 받았느냐, 몸만 갖다 줘가지고는 의사 보고 이 사람이 몇 mSv 받았냐, 측정기가 있으면은 아는데 몸만 딱 갖다 주고 이 사람이 방사능 받았느냐 안 받았느냐 그걸 의사 보고 체크해보라면 250mSv 정도 이 대야 의사가 이 사람 방사선 받았다 그럽니다. 그 예는 뭐냐면은 측정기에 의해서 나온 거지,
몸무게, 그러니까, 우리가 250, 그러니까 그거 250분의 1입니다. 250분의 1 정도. 그러니까 우리가 사실은 1mm 15트라는 거는 상당히 안전 기준으로 보면은 그리고 의사가 그 250mm 15트고요. 현미경으로 관찰하는 겁니다. 유전인 자를 가지고 현미경 관찰해서 알아내는 법. 그러니까 지금 현재 과학으로 이 사람이 방사선 받았다 안 받았다 몸을 통해서요. 측정기를 말고 그 사람의 예를 들어서 DNA 검사를 해가지고 찾아낼 수 있는 방법도 100mm 15트 이상은 돼야 돼요. 100mm 15트 받는 거 이하에서는 과학적으로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의사가 찾아낼 수 있는 건 250mm 15트고 지금 그렇습니다. 과학적으로 찾아내는 건 100mm 15트. 그거의 100분의 1입니다. 그게 100분의 1인 게 1mm 15트인데 아까 말하는 거 그 물을 갖다가 2리터씩 1년 내내 먹어봤자 0.05mm 15트다. 우리나라에서 왔던 그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고요. 하여튼 너무 방사선에 대해서 걱정 안 하셔도 된다. 그런 이거고요. 그래서 적어도 100mm 15트 이하에서 아까 말한 대로 의사는 250mm 15트 이하는 자기가 할 말이 없다 그러고 과학자들도 100mm 15트 이하는 할 말이 없다 그럽니다. 그래서 100mm 15트 이하에서는 오히려 건강에 더 좋다고 주장하는 의학자들도 많습니다. 근데 이게 데이터가 많지가 않아요. 워낙 저설량이기 때문에 다만 어떤 경우에는 오히려 100mm 15트 이하에서는 뭐 라돈탕 같은 거 자주 가지 않습니까? 오히려 그 면역이라든지 메타볼리즘이 더 좋아진다 이런 얘기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냥 적게 받는 게 좋다 생각해서 이제 과학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100mm 15트의 100분의 1 정도를 잡은 겁니다. 그래서 1mm 15트라는 거는 굉장히 아주 그래서 뭐 설사 1mm 15트가 아니라 10mm 15트를 받았다 그래도 100mm 15트를 받았다 그래도 큰 문제는 없다.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적어도 의학적으로 찾으려면 250mm 15트다. 그래서 상당히 저희가 보수적으로 하고 있다 얘기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발전원변 안전성을 한번 역사적인 통계로 보겠습니다. 일반적으로 1기가트 설비 발전소를 하는데요. 우리 이 1기가트아워에 하는데 이 역사적 데이터를 보면요. 원자력은 체르노빌 때문에 0.18명이 됐습니다. 체르노빌 빼고는 참 죽은 게 없습니다. 0.18명, 1기가트아워 대 0.1. 석탄은 5.27명. 석탄은 발전소 때문에 죽은 것보다는 석탄 채굴하면서 많이 죽습니다. 중유, 이것도 폭발하면서 LNG 1.55명. 사실은 발전소 가동하면서는 댐이 제일 많이 죽습니다. 4.79명. 석탄은 주로 아까 말한 대로 채굴이나 이런. 근데 댐이 사실은 발전소 가동치만 보면요. 수력이 제일 높아요. 근데 되게 물어보면은 사람들한테 물어봅니다. 원자력, 수력, 발전소, 지금 발전소 채굴 빼고요. 석탄, 이렇게 뭐 화석에너지 하면 뭐가 제일 안전합니까? 하면 되게 수력이라 그럽니다.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수력이 제일 많이 죽었어요. 발전소 가동으로 봐서는요. 석탄 또 5.27명이라 그러지만 이건 대부분 다 발전소 가동이 아니라 이 채굴하면서 탄광에서 죽은 그 숫자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렇고 원자력이 제일 위험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 수력도 여러분들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수력 굉장히 위험해요. 중국에서 몇 년 전에도 한 수만 명이 죽은 사건이 몇 년 전에도 있었고요. 좀 우리나라도 이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얘기하지만 제가 한국 82년도에 들어왔는데 그때 제가 그 당시 기억이 월급에서 얼마씩 뛰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북한이 금강산 댐을 갖다가 앞으로 무기로 사용하면은 서울 시내가 다 잠기고 63빌딩만 살아남는다. 그래서 평화의 댐을 지어야 된다 해가지고 그때 저 월급에서 그 평화의 댐 짓는다고 성금 낸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우리 서울대학교 선우중호 총장 나가서 그 말이 맞다고 막 그런 기억이 나는데 그럴 수도 있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댐이 무서운 겁니다. 예? 제가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그러니까 얼마든지 제가 그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근데 수력이 위험함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원자력이 수력보다 훨씬 위험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산화탄소 배출 같은 거는 원자력은 가동 중엔 제로입니다. 그럼 다만 원자력도 뭐 제작 건설 한 운영 폐기 등 이런 이산화탄소 배출이 적은데 이건 좀 이따가 뭐 다시 한번 얘기하겠지만 이산화탄소 배출이 원자력이 절대적으로 작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이게 지금 이산화탄소 배출이 만약에 현재 우리나라가 이제 지금 우리나라 앞으로 우리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전망치의 30%를 감축하겠다. 비즈니스 에즈 유주얼 BAU 30% 감축하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만약에 원자력 안 하겠다. 그러면 지금이 우리나라가 1년에 한 6억 톤 정도 내보내는데 6억 톤 CO2가 6억 톤 나가는데 만약에 원자력을 석탄으로 대체한다면 1억 4천만 톤을 더 써야 됩니다. 적어도 한 22% 정도 더 늘어나죠. 앞으로 30%를 감소시키겠다고 하는데 만약 원자력을 안 하겠다라면 당장 22%가 오히려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그럼 앞으로 뭐 탄소세 얘기도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뭐 진실은 안전은 발전소 설계 및 운영의 종합적인 결과입니다. 뭐 또 그다음에 운전 기록도 우리가 좋고 과거의 경험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지금 원자력이 개선되고 있다. 그다음에 안전 문화와 기지치를 갖추고 있다. 뭐 이런 얘기 있는데 아직도 뭐 인식은 데이터가 이렇게 좋음에도 불구하고 원자력은 핵폭탄이다. 원자력은 위험하다. 뭐 안전하게 만들 수도 없다. 충분하지 않다. 뭐 이런 인식들이 지금 혼란되게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원자력은 실제 데이터라든지 이런 거는 상당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인식은 상당히 나쁘게 돼 있다. 그게 이제 전반적으로 이거고요. 다음은 좀 원자력 발전소의 경제성을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는 원자력 발전소를 해야 될 이유 중에 가장 큰 게 에너지 안보라고 봅니다. 1차 에너지와는 지역 편전과 에너지 수급 불안정인데 우리나라는 자원이 거의 없습니다. 자원이 없다. 특히 화석 에너지 뭐 거의 없다. 그것도 이게 다 몰려 있지 않습니까? 전 세계적으로. 뭐 석유는 중동에 몰려 있고 뭐 이런 식으로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이건 뭐 그다음에 에너지는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다. 그건 뭐 명확합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다 그래프 그려보면요. GDP 증가하면서 다 발전 용량이 다 증가합니다. 적어도 전기는 더 자꾸 필요합니다. 전기는 뭐 자동화, 뭐 그다음에 정보화뿐이 아니라 요새는 냉난방이니 뭐 전기 자동차까지 나오는 앞으로 점점 사람들이 전기가 편하니까 암만 딴 것이 뭐 싸다 그래도 전기 난방을 하면 했지 뭐 연탄 난방은 안 하려고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쉽게 하면. 그래서 전기는 우리는 늘 아껴 쓰라 그래도 뭐 한전 같은 데서 맨날 전기 제일 안 쓰는 운동을 벌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전기 늘어납니다. 근데 앞으로 이 국내 청생산이 늘면 에너지 늘게 되고 특히 전기는 더 는다. 앞으로 경향은 일렉트리피케이션, 에너지의 일렉트리피케이션입니다. 편하기 때문에 깨끗하고 편하기 때문에 그렇게 간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이 에너지는 있는 거 다 써야 됩니다. 근데 사실 뭐 아시다시피 후진타오니 그 중국의 그 친구들 예를 들면 윤자바오니 모든 사람들이 지금 뛰는 게 시간에 그 상당한 해외 예교에 포함해서 50%를 자원 예교에다가 쓴답니다. 적어도 그래서 지금 뭐 그분들이 아프리카에도 뭐 자주 가지 않습니까? 아프리카 가서 뭐 여러 가지 자원도 캐기 위해서 뭐 원조도 많이 해주고 인프라도 많이 깔아주고. 그러니까 완전히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중국이 국내 생산 늘리는데 그 바틀렉은 에너지 문제입니다. 에너지 자원이 확보가 안 되면은 물론 그래서 지금 현재 이게 에너지는 국가 경제 발전의 핵심 동력이기 때문에 안전적인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에너지 확보는 필수적이다. 그래서 저는 뭐 우리가 갖고 있는 에너지가 크게 뭐 화석 에너지하고 원자력하고 신재생 에너지인데 하여튼 뭐 화석 에너지 지금 뭐 CO2가 나와서 줄이긴 줄여야 되지만 하여튼
화석에너지건 원자력이건 뭐 신재생이건 개발할 수 있는 건 확보할 수 있는 건 다 확보해도 모자라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인 에너지 전문가의 견해입니다. 지금 그래서 지금 일본도 걱정은 일본 전문가들 걱정은 어떻게 올 여름을 잘 버티느냐. 지금 후쿠시마 발전소를 비롯해서 됐는데 무척 더운 여름이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아예 공장 생산도 많이 지금 올해는 뭐 25% 공장을 셧다운 해야 되지 않느냐. 순환제로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순번제로 공장을 세우는. 그래서 이 전기가 없으면 사람도 무지하게 불편하고 공장도 못 돌아가는 그렇기 때문에 이 에너지 확보는 중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뭐 아시다시피 뭐 더 말하지 않죠. 유가라는 것이 너무 점프가 많습니다. 뭐 2, 3불 하던 게 뭐 지금 140불, 150불까지 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갔다가 다시 조금 내려오고 그러는데 사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우리나라 전기값은 굉장히 스테디했습니다. 제가 여기 뭐 한 말씀 더 드리면은 우리나라 전기값이 조금 이따 말씀 좀 더 드리겠지만 하여튼 1980년대 이후에 2010년까지 물가는 210%인가 막 올랐어요. 근데 전기값은 10%밖에 안 올랐습니다. 11%인가. 근데 그거에 그래서 우리나라 전기값이 지금 제일 세계에서 싼 나라입니다. 제일 싸게 나라, 미국보다 싸졌어요. 우리나라가. 그래가지고, 한전은 또 적자를 보죠. 근데, 그러나 하여튼 그것이, 하는 데는 원자력이 많이 기여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또 에너지 발전에서 보면요, 에너지 안보상 굉장히 좋은 게, 우리 해결료의 5g이면요, 코올에 500kg. 한 100만 배가 더 필요합니다, 코올이. 오일은 350리터. 그래서 1년에 1000메가와트 발전소에서 연간 사용되는 연료량은요, 원자력은 26톤입니다. LNG는 100만 톤, 석유는 150만 ton, 석탄은 220만 톤. 그러니까 원자력은 100만 분의 1만 있어도 우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원자력은 보관하기가 몇 년치 보관하는 게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석유, 석탄은 몇 년은커녕 몇 달 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에너지가 특히 우리나라도 에너지 딴 데서 만약에 우리도 완전히 에너지가 막혀 있는 나라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에너지 안보를 향해서 굉장히 좋다는 얘기죠.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이걸 말합니다. 우리가 IMF 때 딴 거는 다 올렸습니다. 근데 전기값은 안 올렸습니다, 그때. 그것은 왜 그러냐면은 원자력 경우에는요, 우라늄 값이 차지하는 비율이 전체 전기값의 2%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라늄 값이 해결료 우라늄 값이 말이에요. 뭐 2배로 올랐다 그래도 그 차지하는 비율이 뭐 전체 비중에 굉장히 작다는 얘기죠. 몇 프로 안 된다 이거죠. 근데 석유나 뭐 석탄 이런 화력발전소 같은 데는 그게 연료값이 뭐 60% 이렇게 차지하거든요. 60, 70%.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크죠. 그래서 아까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1982년부터 그래서 IMF 때 전기값을 안 올렸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IMF 빠져나오는데 가장 도움이 됐다. 뭐 그런 얘기도 제가 경제 잡지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보면은 원자력이 크게 기여하지 않았느냐. 그리고 1982년 대비해 아까 말한 소비자 물가는 209% 상승했으나 전기요금은 11%밖에 상승하지 않았다. 이건 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이걸 보면은 앞으로 뭐 이거는 한전이나 이런 데서 지금 국회에다가 좀 전기요금 좀 올려달라. 이제 늘 나오는 데이터입니다. 209% 상승했는데 전기값은 11%밖에 안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전력 생산 단가를 보면요. 원자력이 2008년도 데이터입니다. 39원. 석탄은 54원이었는데요. 지금 2010년 데이터 보니까 거의 100원 가까이 가더라고요. 석탄이 많이 올랐더라고요. 근데 이건 발표한 겁니다. 천연가스가 한전에서 147원, 석유가 195원, 풍력이 128원, 태양광이
859원입니다. 거의 원자력이 20배입니다. 근데 여기서 한 말씀 제가 드리고 싶은 건요. 우리나라 전기에서 말이에요.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율이 1% 정도 됩니다. 1%. 신재생에너지가. 근데 그 1%의 90%, 약 0.9%는 뭔지 아십니까? 그거는 폐기물 태우는 겁니다. 쓰레기 태우는 겁니다. 그러면 풍력하고 태양광이 차지하는 비중은 대한민국의 0.1%입니다. 전기 생산량으로 볼 때 0.1%. 그러니까 저는 풍력 태양광이나 이런 신재생에너지 앞으로 개발해야 되죠. 우리 원자력에서 적극적으로 원자력 발전소 있는데 꼭 태양광 지금 태양광 큰 발전소들은 다 원자력이 발전소가 의무적으로 짓고 있습니다. 근데 원자력이나 태양광이나 풍력을 개발도 많이 하고 그래야 되는데 문제는 가격이 너무 비싸다는 거. 그 다음에 너무 기여도가 0.1%밖에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전기의 질이 제일 나쁩니다. 이건 뭐 필요할 때 안 나오고 필요 없을 때 해야 되니까 나와가지고 저장해놨다가 했는데 저장비 같은 거 빼면 이거 더 높습니다. 저장비까지 계산하면 태양광은 더 2배가 더 넘어가야 돼요. 근데 제가 얘기하는 거는 삼성전자 같은 우리 반도체 하는 데는 이런 태양광 풍력에서 나오는 전기는 택도 없습니다. 풍력은 워낙에 제한된 지역입니다. 이 바람이 나올 수 있는 곳이. 그래서 이거고요. 그 다음에 부지면에서도 원자력이 월드컵 경기장 0.62km 하나 정도면 되는데요. 풍력은 한 월드컵 경기장에 한 51개 정도 필요합니다. 그 다음에 태양광은 151개 정도. 그러니까 굉장히 큰 면적이 필요하다. 자, 우리나라 에너지 공급 상황은 에너지 수입 97%다. 이런 얘기 하는데, 원자력은 국산 에너지로 보고 있습니다. 그 왜 그러냐면 아까 말했는데 연료값이 거의 안 들으니까요. 그래서 석유 수입 세계 4위, 석유도 7위. 우리나라가 사실 이렇게 에너지를 보면 굉장히 취약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만약에 에너지가 제대로 공급 안 되면요. 제일 위험한 나라 중에 하나죠. 이렇게 하나도 안 나면서도 쓰는 거는 굉장히 많이 쓰고. 그래서 지금 정부 국가 에너지 계획 2008년도에 발표된 거 보면요. 발전 설비 비율을 보면은 2006년도에 LNG가 26%, 석탄이 28%, 원자력이 27%입니다. 근데 전기 생산 비율을 보면은 앞으로 2030년도에 이제 원자력은 설비보다 많이 나옵니다. 왜냐면 싸니까 제일 많이 돌리죠. 그래가지고 2006년도에 원자력이 지금 공급하는 게 39%인데 2030년도에 59%, 석탄은 36.5%에서 28%, LNG는 지금 17.9%에서 1%. 이게 지금 우리나라 국가 에너지 기본 계획입니다. 현재. 그래서 2030년도에는 59%, 60%가 원자력으로 지금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이제 이거에 대해서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겠죠. 예? 그래서 신규 원전, 지금 현재 우리나라가 21기가 돌아가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신골이 1호기가 좀 돌아가기 시작해서 건설 중인 건 5기입니다. 그리고 신울진 1호기가 2기 건설 준비 중이고, 그 다음에 2017년 이후에 또 10기 더 지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야지만 59%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협약 다시 한번 얘기하면 세계 6위 수출국이고, 우리나라가 기후변화에서도 좀 굉장히 비난이 많습니다. 세계 6위 배출국입니다. 에너지 많이 쓰고 배출도 많이 하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딴 나라는 90년도 이후에 줄였는데 우리는 90년대 이후에 오히려 100% 정도 증가했어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그렇게 다른 에너지를 우리가 많이 쓰는 편이죠. 그래서 딴 나라보다도 더 많이 세계 평균이 27% 증가할 때 우리는 거의 100% 증가했다. 그다음에 국내 온실가스 배출량이 6억 2천만 톤인데 연간 만약에 원자력 대신에 화력을 쓰게 되면 1억 4천만 톤 더 써야 된다. 그러면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의 25%가 증가하는 겁니다. 근데 지금 우리는 이명박 대통령이 이미 공언한 게
30% 줄이겠다고 지금 공언을 하고 있거든요. 저 비즈니스 에즈 유주얼에. 그다음 배출권 시장에서 만약에 $20라 그러면은 만약 이걸 갖다가 또 배출하는 걸 그냥 해에서 사오겠다 그러면은 적어도 $28억 내야 된다. 이제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후변화 차원에서도 이게 큰 문제가 됩니다. 뭐 원전 기술을 이룩한 원전 수출 의의는 뭐 요즘 작년까지만 해도 이게 가장 큰 화제였는데 하여튼 우리 UAE에 원전을 수출하면서 그래도 한국이 유상이 확실히 높아진 건 사실입니다. 원전까지 수출한 나라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UAE에다가 지금 원전 수출해가지고 저는 요새 그 카이스트에서 지금 맡은 일 중에 하나가 UAE의 칼리파라는 대학에 도와주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원자력 공학과도 만들어주고요. 그 대학을 카이스트처럼 좀 끌어주는 일, 그런 일을 제가 좀 맡아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9년도에 APR 1,400 원전 수출한 거 이거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뭐 47조 원의 UAE 원전 따냈다. 그래서 지금 4기 원전, 그다음에 우리가 200억 불은 건설, 200억 불은 운전 계약한 건데, 하여튼 이것도 굉장히 우리나라에서는 뭐 의의가 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자, 맺은 말은 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 것입니다. 에너지는 국가 경제 성장의 필수적이다. 이건 앞으로 저희가 어떻게든지 에너지 확보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고요.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에너지 기술은 없다. 그래서 그리고 기술은 진보하고 있다. 원자력도 마찬가지고. 기후변화를 막을 해결책은 없는데 원자력은 기후변화를 막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대안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국가의 미래를 결정짓는 에너지 정책은 객관적 정보와 정말 여기 계신 선생님들의 정말 합리적인 토론을 통해서 정말 합리적으로 결정돼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게 제 생각이고요. 제가 마지막으로 한 말씀을 좀 말씀이 게 좋아서 제가 하나 했습니다. 이건 뭐 여러분도 알다시피 헬렌 켈러라고 해서 정말 모든 불구를 정말 극복하신 헬렌 켈러 여사가 한 겁니다. 이 말이 참 마음이 닿아서 한번 여러분과 같이 얘기하는데, 안전이란 미신 같은 것이다.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일반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도 아니다. 위험을 회피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보면 솔직히 노출하는 것보다 더 안전하지 못하다. 인생이란 가감한 모험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질문이나 코멘트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원자력 관계 최근 들어서 저도 오늘 처음 듣는데 상당히 좋은 말씀 들었습니다. 최대 관심사는 요즘 언론에 보도된 바대로 고리 원자력 발전소 그 안정성에 대해서 30년 수명을 다하고 또 10년 여장해서 운영을 하도록 그렇게 제가 들었습니다만 10년 후에는 폐기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 건지, 그 다음에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그 안정성 문제, 발전소 당국에서는 안전해서 가동을 하겠다는 얘기고, 안전점검한 바는 보류를 시켜놨는데, 거기에 대해서 교수님 의견 좀 듣고 싶습니다. 고리 원자력 발전소는 이제 원래 설계 수명이 30년을 됐는데, 그 당시에 원래 우리가 고리 원자력 발전소와 똑같은 발전소가 미국에 있습니다. 키아니 발전소라고. 그게 우리 고리 발전소보다 조금 먼저 지어졌는데요. 그거는 설계 수명을 그 당시에 그 40년을 했습니다. 근데 그거는 왜 그러냐면은 그때 그 감가상각 같은 것 때문에 그랬다 그래요. 그래서 이제 실질적으로는 똑같은 발전소면서 그건 40년을 해놓고 이건 30년을 해놨고요. 근데 그 발전소는 최근 1월 달에 20년간 수명 연장을 미국 NRC로부터 받았습니다. 똑같은 발전소인데. 그러니까 60년까지 쓸 수 있는 거죠. 근데 이제 고리 원자력 발전소는 78년도에 가동돼가지고 2008년도에 30년이 돼가지고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제도를 만들면 주기적 안전성 평가 제도를 들여오면서 10년마다 안전 인허가를 주는 겁니다. 10년씩 앞으로 10년간 괜찮느냐 안 괜찮느냐. 그래서 주기적 안전성 평가를 해가지고 이제 준 겁니다. 그래서 그때 단 설계 수명을 넘은 거에 대해서는 그 주요 부품에 대한 정밀 평가를 해가지고, 그러면서 아주 방대한 분석을 평가를 해가지고 그때 10년을 줬는데요.
그래서 현재는 2008년에서 2018년까지 아마 될 겁니다. 그래서 2018년에 다시 인허가를 받아야 돼요. 연장 운전을 받으려고 그러면은. 그래서 지금 요번에 또 이게 돼가지고 현재로서는 저희들 보기에는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가 100개가 있는데 64개가요. 60년 수명 연장을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기에는 안전을 평가해서 안전하다고 보는데요. 안전하게끔 해야 되죠. 안전 안 하면 돌릴 수면 안 되죠. 근데 안전한데도 불구하고 만약에 그걸 죽인다 그러면은 우리가 아까 말한 대로 지금은 그게 가장 싸게 지금 전기값을 만들 수 있는 건데 거기는 이미 전기값 제일 싸게 만들 수 있는 거죠. 근데 그거 말고 딴 걸 한다면은 우리 전기값이 좀 높아지겠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는 안전성을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 그래도 불안해서 못 살겠다. 그러면 좀 그거 빼고 새로 짓던가 아니면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한번 우리가 그거에 대한 공과를 하는데 저는 안전성 문제는 10년 문제는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제가 한전에 자문 교수를 하면서 원자력 발전소 안에 들어가봤습니다. 네, 굉장히 복잡하다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전에서 하는 얘기가 원자력 발전소에서 파이프 하나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은 사람들은 어떻게 인식을 하냐면 원자로의 문제다. 그러니까 방사성이 문제가 되고 이것이 큰일 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원자로를 중심으로 해서 안전성을 얘기를 한다면은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그때마다 점검을 해가지고 갈아치우면은 계속해서 쓸 수 있다 하는 것이 이제 한전에 설명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시민이 생각하기에 원자력 발전소의 안전 문제하고 전문가가 보는 안전적인 문제하고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전문가의 얘기는 잘 안 듣고 그냥 신문에 기자가 우연히 설명해서 한 줄 쓰면은 그거를 믿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서 제 의견을 말씀드리면은 우리나라에서 집도 멀쩡한데 두 줄 부시고 다시 짓는 게 유행이라면은 원자력 발전소는 적어도 3, 4조 됩니까? 몇 조에 들어가는 발전소인데 한 개에 100만 킬로와트짜리를 쉽게 그렇게 그냥 중단시켜버리고 사용 안 하는 것은 국가의 상당한 자원의 손실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점에서 코멘트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렇게 봐도 지도층이 중요한 거죠. 저한테 제일 걱정하는 거는 파퓰리즘입니다. 그래서 불안하다 해가지고 같이 불안하다 그래서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저는 헬렌 켈러 같은 분이 비행기도 조종했다고 하는데 좀 저희가 보기에는 자꾸만 자연으로 돌아가자 아무것도 안 한다. 근데 사실은 아까 얘기했지만 수력으로 가도 위험하고 화석 에너지로 가도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는 또 가격도 비쌉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정말 지도층에서 제가 보기에는 좀 잘 이걸 판단을 해 주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합리적 결정을 하는 것이 국가 앞날 중요하고 에너지가 잘못한 나라는 망하고 에너지 경쟁이 아마 내가 보기엔 우리 북한과 남한의 경쟁은 에너지 경쟁이었다고 봅니다. 북한이 에너지가 없으니까 산이 민둥산이 되고 공장이 안 돌아가고 그렇게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그런 측면에서 다시 한번 원자력에 대해서 좀 문외한으로 저도 신문에 나는 거 보고서 좀 걱정 말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일본 원전이 전문형이 되니까 우리나라에서 좀 안전하다고 하는 얘기가 나오면서 편서 포기불어서 괜찮다. 근데 그때 나온 얘기가 이제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고 중국의 동북부 쪽의 원자력 발전소 얘기를 했는데 저 생각은 지금 북한의 원자력 발전소에 얼마나 되는 안전성을 갖고 있는 건지에 대해서 전혀 알지도 못하고 개념도 없고 그런데 이거 걱정해야 되는 거 아닌지 한번 좀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네. 북한이 원래 이때까지 5메가와트짜리는 가스쿨드 리액터였습니다. 그러니까 가스 냉각면인데 자기네가 거기 이제 천연 우라늄을 쓰는데 이제 지금 최근에 30메가와트 일렉트릭 열 출력으로는 100메가와트짜리 경수를 짓겠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 이유는 자네가 농축을 하잖아요. 우라늄을 써야 되니까 농축에 대한 저스티파이를 하기 위해서 이제 그러는 것 같은데 저희가 지금 굉장히 빨리 올라간다. 그래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앞으로 디스커션이 본격적으로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원자력 안전 문제는 세계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아마 많은 나라가 북한에 대해서 공격을 할 겁니다. 해라.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는 아마 그래서 옛날에도 북한이 경수를 옛날 치려고 했습니다. 러시아 모양 걸 치려고 했는데 우리나라가 태도 사업이라 그래가지고 우리가 원자로를 져줄 테니까 핵무기 사업을 중단하라는 게 돼서 이제 하다가 또 그게 중단되지 않았습니까? 우라늄 농축 때문에. 또 우라늄 농축 때문에 중단했더니 그 사람들이 우라늄 농축, 경수로가 있으니까 우라늄 농축을 해야 된다. 이렇게 또 나온 겁니다. 앞으로 이 문제는 또 중요한 이슈 등장할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 이제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 많이 짓는 거, 이것도 또 우리가 좀 신경 써야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참 고민은 그겁니다. 중국이 원자력 발전소를 안 뛰면은, 화력 발전소 때문에 석탄 발전소 바꿔야 되는데, 그 석탄 발전소에 의해서, 석탄 발전소도 방사능을 많이 내보냅니다. 왜냐면 우라늄 같은 게 탄이 있기 때문에, 방사능 많이 나가기 때문에, 그게 또 항사로 날아오기 때문에, 그것도 또 걱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저희가 얘기하는 거는, 한중일 앞으로 원자력 협력, 특히 안전 협력 많이 해야 되고요. 또 비공식 전문가들끼리도 많이 해서 하여튼 중국의 원전 문제에 아주 신경을 많이 쓸까 합니다. 특히 이제 다행인 거는 중국이나 우리나 과학경수로입니다. 그래서 협력하기가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과학경수로에 대해서는 앞으로 좀 철저히 협력을 해가지고 저희가 적어도 큰 사고가 안 나고 우리한테 피해가 없도록 노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오늘 지금 교수님의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직장 생활할 때, 제가 계장 시스템 엔지니어로 일을 할 때, 우리나라에 최초로 들어와 있던 트리거 마크스기 프린스 컨트롤 패널 설비를 제가 직접 했습니다. 그리고 고리원자력 발전소의 냉각 설비에 볼 클리닝 시스템이 있습니다. 빼와시 해가지고 바닷물 해수 들어오고 할 때 지금 워터무 설계를 좀 한 적이 있습니다. 원자력 자체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릅니다만 그러한 설비를 하면서 제가 가봤을 때 굉장히 참 원자력이라는 것이 어렵다. 그리고 위험한 걸 안고 있다. 물론 우리가 비료 공장의 리포밍 공정 같은 데도 가면은 항상 위험은 도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로서는 우리가 값싼 에너지를 생산하는 것은 원자력 외에는 더 대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더 안전을 강화해가지고 사용해야 된다고 저는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한 교수님한테 오늘 오시기 때문에 요거 조금 떨어진 건데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원자력에서 가장 우리가 위험한 것이 방사선인데 방사선 없이도 많이 또 전력을 생산할 수 있는 핵 융합 발전이 아직까지 실용은 안 됐지만은 지금 연구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수님께서는 지금 핵 융합 발전의 발전 단계가 어느 정도쯤 되어야만이 우리가 에너지를 생산할 수 있는 그러한 설비를 우리가 세울 수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대학 다닐 때도 앞으로 50년은 돼야 된다 그랬고 지금도 50년입니다.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플라스마를 이용해서 이제 제어를 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아직도 정확하게 제어하는 방법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적어도 또 1억도에 가동되기 때문에 재료 문제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핵융합이 빨리 되기를 바라는데 여전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50년 정도는 걸리고 그 전에 해야 될 게 액체 금속나라고 해서 그거는 이제 우라늄 238을 플루토늄으로 바꿔서 연료로 쓰는 건데요. 그것이 이제 되면은 우라늄은 보통 60년대 가체년도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의 60배는 쓸 수가 있습니다. 3600년은. 그것이 먼저 되고 그 다음에 핵융합이 오지 않나 생각하는데요. 하여튼 핵융합에 대해서는 아직도 좀 하긴 해야 되는데 갈 길이 멀다.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표준 엔지니어링 서의세라고 합니다. 오늘 강의 잘 들었습니다.
지금 언론 이런 뭐 진료론에 대해서 아직 사고가 부유장에 계속 나오고 있고, 뭐 미국 옛날에 원전 사고 그것도 나오고, 후쿠시마 거기도 지금 뭐 남기용 뭐 몇십 킬로 정도 땅이 못 쓴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런 카운트가 아까 이제 수력보다 훨씬 지금 사망 사고가 나타나는 게 카운트가 제대로 된 것인지 확인하고 싶고요. 지금 한 가지는 독일은 곧 원전을 전부 없애버릴 겁니다. 그런데 독일에서도 무슨 어떤 판단 근거가 있었기 때문에 원전을 다 없애버린다고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그쪽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시는 게 있으면 한 말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요새 체르노빌에서 사람이 많이 죽었다 이제 얘기를 합니다. 적어도 우리가 보면은 피폭 내지는 이제 불에 타가지고 죽은 사람이 59명입니다. 59명 정도 되고, 그 다음에 그 이후에 그 근처에 살았던 사람이 20만 명입니다. 20만 명이 이제 피폭이 됐는데, 그럼 이 중에 몇만 명이, 그 중에 지금 현재 2만 5천 명이 죽었다 그래요. 2만 5천 명이 죽었다고 하는데, 이게 암으로 죽은 사람이 20만 명 중에서 2만 5천 명이 죽었다. 암으로 죽었는지 정확하게 보자면 2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 20만 명에. 근데 제가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서울 시민이 1,000만 명이면요, 2,500만 명은 암으로 죽습니다. 지금 암으로 죽는 게 25%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보기에는 체르노빌의 사람들이 20만 명이 있다. 그럼 25%, 5만 명은 암으로 죽게 돼 있습니다. 다만 정확한 통계가 되려는 거는, 자, 25%가 26%가 됐다든지, 전 세계 평균에, 지금 평균이 25% 죽는데, 27%가 됐다, 30%가 됐다면 이게 명확한데, 그러면 앞으로 5만 명 이상 암 환자가 나오면은, 이거 좀 체르노빌의 피판량에 의해서, 암이 증가했다는 것을 이제 나타내는데, 그게 지금 아직은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20만 명 추적하고 있는데, 현재까지 2만 5천 명이 죽었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저희가, 얘기할 때, 근데 그런 거 막 나오는 거죠. 서울 시민 2,500만 암으로 죽는다는 거 틀린 말 아닙니다. 그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데이터들이 많이 나가 있다는 거고. 독일 질문을 하셨는데, 독일이 상당히 정치화됐습니다. 이념화됐고요. 제가 독일 분들이, 딴 거는 굉장히 실제적인데, 굉장히 원자력에 관한, 난 굉장히 로맨틱합니다. 불란서 사람들은 딴 거는 되게 로맨틱한데, 원자력에 관한 나는 굉장히 현실적이고, 독일 사람들은 딴 거는, 모르겠는데, 에너지에 관한 바람아, 태양아를 부르짖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얘기하는데, 그러나 독일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제일 문제는 독일이 저렇게 버틸 수 있는 거는, 독일은 그리드가 쫙 연결이 돼 있습니다, 다. 독일은 그 그리드는 다 연결돼 있고요. 그 다음에 전기를 사오는 겁니다. 그리고 딴 나라에는 또 투자를 했어요. 불란서에도 투자하고, 불란서의 전기는 80%가 원자력에 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사온 겁니다. 사실 불란서에도 많이 독일이 투자도 하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안 됐을 때는 이제 딴 데서 끌고 오겠다 이런 얘기죠.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좀, 가감한 걸 하는데, 거기는 굉장히 아까 말한 대로, 딴 건 현실적인데 굉장히 이념적입니다. 이거 정치화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표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저희도 이제 거기 빠지면 큰일 나는 거죠. 표 때문에 그냥, 내가 대통령 되기 위해서는 실제로 원자력 좋더라도 난 원자력 안 되겠다. 원자력 반대하겠다. 내가 국회의원 되기 위해서 내가 원자력 반대하겠다. 이렇게 나오면은 참 그게 이제 국가의 비극이 시작되는 거 아닌가. 근데 독일 분들이 그런 얘기 합니다. 자기가 원자력 지지했는데, 이게 표가 안 나온다. 우리는 북한이라는 위험한 집단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테러를 한다든지, 네. 또는 우리 원자력 발전소에 미사일 공격을 한다든지 했을 때 어떤 결과를 우리가 예상할 수 있는지 한번. 예. 이렇습니다. 요번에, 후쿠시마 사고 났을 때,
그래도 제가 이렇게 세계 전문가들하고 연락을 해보면 미국이 제일 잘 알고 있어요. 미국의 전문가들하고 저한테 찾았는데 미국은 후쿠시마 사태 같은 거를 대비해서 다 이렇게 매뉴얼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때는 그 사람들은 뭐냐면은 침수 때문에 해일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그 사람들은 테러 때문에 9/11 테러 때문에 만약 원전에 테러가 오면 어디가 제일 무서우냐? 원전에서 테러가 오면 제일 무서운 것이 바로 비상발전기입니다. 이 비상발전기를 공격하면은 제일 걱정하고 그다음에 사용 해결료로 공격하면 무섭습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는 보완을 잘하고 그래서 비상발전기 만약 공격을 받았다고 가정했을 때는 즉시 이동 전원이 달려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바다 같으면은 항공모함도 갈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전원을 빨리 갖고 간다 이런 얘기가 돼 있기 때문에 테러로 됐건 쓰나미로 됐건 똑같습니다. 거기에 핵심은 뭐냐면 붕괴열 제거입니다. 붕괴열 제거의 핵심은 전기 공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 테러하고 쓰나미 이유는 다르지만 대비책은 마찬가지입니다. 요번에 그 매뉴얼에 많이 반영된 미국의 그 매뉴얼에 반영된 것들이 쓰나미 반영 매뉴얼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원인은 복구하는 매뉴얼은 비슷합니다. 아니, 그 쓰나미 정도의 공격이 아니고 네. 북한에서 미사일로 네. 공격을 미사일이 왔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핵심은 뭐냐면 안전성에 되려면은 뭐가 터지더라도 아까 말한 대로 붕괴열만 제거해주면 되는 겁니다. 그 붕괴열 제거가 핵심이거든요. 근데 그 붕괴열 제거에는 전기가 핵심이라는 거예요. 고맙습니다. 오늘 오전 내내 이 토론을 해도 부족할 것 같은데 이 짧은 시간에 많은 그 인포메이션을 주신 우리 그 장순웅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사실은 이번 후쿠시마 쓰나미 지진 이런 게 일본에 대해서는 대단한 불행이지만 우리 대한민국에 대해서는 상당히 큰 공헌이 있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런 계기로 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나라 발전을 점검하고 또 앞으로 진로를 찾는 이런 기회가 되지 않았는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